안녕하세요. 이바구 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개념 없는 고등학생, 무리를 한 평범한 노신사께서 어떻게 참교육하셨는지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인자한 어르신이었던 이분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경악하고 감탄했던 그 놀라운 반전이 지금 바로 시작되오니 채널 고정, 부디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심의 삭막함 속에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그린캐슬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5개의 아파트 동이 마치 성곽처럼 단지의 경계를 이루며 중앙에 심장부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주민들의 보물이자 영혼의 쉼터인 늘푸른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축구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맑은 소프라노처럼 울려 퍼지는 최신식 조합 놀이터, 어르신들이 장기와 바둑을 두며 소일하시는 고풍스러운 정자,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다채로운 화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공원의 생명력과도 같은 화단을 매일같이 돌보는 것은 오래 이른을 넘기신 박기철 씨의 중요한 소일거리이자 무미건조한 일상에 유일한 빛을 더하는 삶의 낙이었습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신 후 그는 깊은 상실감에 한동안 바깥 출입조차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사랑했던 붉은 장미들을 떠올렸고 공원 한편의 자투리 공간에 손수 땅을 일궈 아내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는 아내와의 추억이었고 화단을 가꾸는 행위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그가 가꾼 꽃들은 비단 그에게만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들은 그의 정갈한 화단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꽃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자연의 신비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늘 푸른 공원은 그렇게 그린캐슬 아파트 주민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평화의 성역에 어느 날부터인가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왔는지 모를 낯선 고등학생 무리가 공원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교길에 잠시 들른 듯한 서너 명의 학생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정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저희끼리 시끄럽게 떠들거나 유행이 한참 지난 가요를 휴대폰으로 요란하게 틀어놓는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젊은 학생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럴까 잠시 쉬어가는 것이겠지라며 애써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원의 맑은 풍경을 잠식하는 악성 종양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는 어느새 대여섯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의 무례한 행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던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이제 간헐적인 소음 따위는 차라리 애교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앉아 쉬는 정자 바닥과 기둥에 거리낌 없이 가래침을 뱉었고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끈적한 음료수 캔을 아무렇게나 내버리고 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인내심을 결정적으로 뒤흔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담배였습니다. 아직 애뜬 티를 벗지 못한 학생들이 보란 듯이 교복을 입은 채로 휘뿌연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바람을 타고 공원 전체로 퍼져나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의 공기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를 쓰는 남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괜한 참견으로 인해 요즘 것들을 이해 못하는 꼰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기 싫다는 어설픈 자존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원 내 흡연 및 취식 절대 금지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가 담긴 팻말을 공원 곳곳에 설치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허무하게도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팻말은 뿌리째 뽑혀 있거나 누군가의 발길질에 의에 흉하게 휘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동이 특이 무섭게 공원으로 나와 학생들이 밤새 어지르고 간쓰레기 더미를 치우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찌른 것은 그의 성역과도 같은 아내의 정원을 향한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심코 뱉은 가래침이 아내의 얼굴처럼 곱던 장미 잎사귀 위에서 흉측하게 말라붙어 있거나 아직 불씨가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화단의 부드러운 흙에 깊숙이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조심스럽게 화단 주변에 낮은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서툰 솜씨로 꽃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글씨 푯말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저열한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란 듯이 울타리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넣었고 심지어는 씹던 껌을 푯말 위에 질겅 붙여놓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인내심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왔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 즉 결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삶의 대원칙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웠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학생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기세가 등등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중간고사가 끝난 해방감 때문이었는지 그들의 주변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것으로 보이는 술병까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기괴하게 커졌으며 대화에 섞여 나오는 욕설은 한층 더 원색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4살배기 어린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하던 한 젊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아이의 코를 막아주며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리의 리더 격으로 보이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남학생이 그 엄마를 향해 보란 듯이 담배 연기를 길게 그리고 아주 모욕적으로 내뿜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기겁하며 학생, 죄송하지만 여긴 금연구역이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도 있는데 제발 담배는 다른 데 가서 피워줄 수 없을까요? 라고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입꼬리를 비죽이며 피식 웃더니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이야? 이 공원이 네 거냐고. 연기 맡기 싫으면 니들이 꺼지든가. 라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저열한 비아냥에 용기를 얻은 주변 친구들까지 일제히 낄낄거리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어린 딸은 결국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분하고 무서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박 노인은 정자 반대편 벤치에 미동도 없이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조용하지만 무섭게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아이를 울리면서까지 약한 사람을 조롱하고 짓밟는 그 비겁하고도 비열한 행태. 박 노인은 더 이상 침묵이 미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방관이자 암묵적인 동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침내 학생들 앞에 멈춰서서 들끓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여기는 개인의 공간이 아닐세. 여러 사람이 함께 쉬어가는 소중한 장소이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은 이제 그만해주게. 그의 나직하면서도 왠지 모를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에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역시나 리더 격인 학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와, 이번에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할배 영웅이 납시었네.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늙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편히 주무시지. 왜 여기까지 기어 나와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꼰대질이십니까?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박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시선으로 학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우스웠을 텐데 그 알 수 없는 침묵과 고요한 시선에 학생은 오히려 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꺾인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박 노인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나? 당장 안 꺼져. 예기치 못한 충격에 박 노인의 몸이 크게 휘청였지만 그는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학생의 시선이 박 노인의 등 뒤로 보이는 아내의 정원에 꽂혔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복서처럼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툭 하고 튕겼습니다. 담배꽁초는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가 박 노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루만지며 돌보던 가장 탐스럽게 피어난 붉은 장미꽃송이 한가운데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치익 하고 여린 꽃잎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공원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성큼성큼 화단으로 걸어가
군화처럼 투박한 신발로 그 가여운 장미꽃을 사정없이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던 박 노인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 무참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 지금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떠한 온정이나 타협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평범한 노인의 가면 뒤에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독사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은 박 노인의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살벌한 기세에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이내 동요를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며 비웃었습니다. 실수는 할배가 하는 거죠. 괜히 우리한테 깝치다가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리려고 환장하셨나.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박 노인을 에워쌀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더 이상 그들과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먼지 속에 처참하게 짓밟힌 붉은 장미의 잔해를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한 번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아파트 동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힘없는 뒷모습에 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을 퍼부으며 자기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방금 전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공원 가장자리의 늙은 느티나무의 새집처럼 정교하게 위장되어 설치된 초소형 4K 고성능 카메라의 음성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박 노인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여느 평범한 노인의 그것과는 그 격을 달리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한민국 전도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장의 대부분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각종 법률 서적과 최신 범죄 심리학, 행동 패턴 분석, 프로파일링 관련 해외 원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는 금박 로고가 박힌 낡고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을 한 젊은 시절에 그가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경정 박기철, 제안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 소년범죄 전담 1팀장이라는 빛바랜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명시한 두뇌와 단련된 몸은 여전히 현역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새집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학생들의 오만방자한 얼굴, 저급한 목소리,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비열하기, 짝이 없는 대화 내용까지 초고화질 영상 속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학생들이 입고 있던 교복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학교 로고와 스쳐 지나가며 희미하게 포착된 명찰의 흔적을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 성일고등학교라는 교명이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싹수 노란 불야
청소년 참교육 프로젝트의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박기철 경정, 그는 현역 시절 경찰 내부에서 독사배퍼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용의자를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끈질긴 잠복과 탐문,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대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 파고들므로써 용의자가 스스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전과 정보전의 독보적인 대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화초나 가꾸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예리한 수사 감각과 수십 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 수집 능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파악한 성일고등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교의 연간 학사 일정과 상세한 생활지도 규정집, 학생,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규정 등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를 넘나들며 공원녹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의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 오물투기 등 이번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 그리고 유사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들까지 샅샅이 훑어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하고도 촘촘한 그물처럼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경찰 내부망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옛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리더 격인 학생의 인상착의와 교복 정보를 설명하고 성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최근 풍기문란, 음주, 흡연, 폭력 등의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신속한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학생은 불과 한 달 전 시내 대형 오락실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상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 노인은 확보한 학생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그와 어울리는 친구들의 신상까지 모두 파악해냈습니다. 그들의 SNS는 마치 자신들의 비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술과 담배가 널려있는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나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 클립, 관련 법규, 조항과 예상 처벌 수위, 학교 생활지도, 규정 위반 항목,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신상 정보와 SNS 증거 자료까지. 그것은 한편의 완벽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수사 보고서이자 그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했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내려질 준엄한 심판의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생들을 처벌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에서 그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아이의 일탈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살피지 못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잘 다려진 흰 셔츠를 입고 서재의 낡은 책상 앞에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단 2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일고등학교 교장실의 직통번호였고,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의 집무실 직통번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육정책국장은 그가 현역 시절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경찰 직속 후배였습니다. 그는 먼저 성일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교무실 직원의 목소리에 그는 낮고 차분하지만 그 자체로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린캐슬 아파트 입주민인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귀교 학생들의 공원 내 상습적인 비행 및 입주민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직원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다급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를 넘겨받은 교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 노인은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난 몇 주간 공원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특히 어제 발생했던 젊은 엄마에 대한 언어폭력 및 자신에 대한 물리적 폭행 사건을 마치 사건 보고서를 읽듯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소리까지 녹음된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장은 사태의 심각성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관련 학생들을 즉시 파악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장과의 통화를 마친 박 노인은 잠시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아닌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박기철. 오랜만이군, 김 국장. 전화를 받은 김 국장은 한때 경찰 조직의 전설이었던 선배의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노인은 격식적인 안부를 묻는 김 국장의 말을 짧게 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일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자신이 밤새 정리한 방대한 자료, 파일을 교육청 보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생 몇 명 징계하고 끝낼 사안이 아닐세. 이건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명백한 증거야. 보여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이번 사안, 내가 은퇴한 늙은이지만 두 눈 부릅뜨고 직접 지켜볼 걸세.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현직 장관의 호통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국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그 즉시 성일고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장학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평범한 노인의 조용한 전화 두 통이 하나의 고등학교와 지역, 교육청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 늘 푸른 공원에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기이하고도 엄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고등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 죄인이 된 듯 고개를 푹 숙인 성일고등학교 교장과 학생 주임 선생님,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달려온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까지 관련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공원 중앙에 아내의 정원 앞에서 묵묵히 부러진 가지를 치고 있는 박 노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의 전격적인 특별 감사 지시에 기겁한 학교 측에서 부랴부랴 마련한
공개 사과 및 피해자 가해자 간 중재의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사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초라함 속에서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아나무인이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리의 리더였던 남학생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고 안절부절 못하며 박노인에게 사죄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을, 저희 가정을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노인은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전지가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가 집 밖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아셨습니까? 아이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의 나직한 질책에 부모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몸을 돌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향했습니다. 너희들이 며칠 전 이곳에서 짓밟은 것은 단순히 연약한 꽃 한 송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고 이웃들이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며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다. 힘없는 사람에게 강하고 사회의 규칙을 비웃는 것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그 비겁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느냐? 학생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후회의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들의 부모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최종 징계 및 보상안이 그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3개월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의 공원을 포함한 그린캐슬 아파트 단지 전체의 환경미화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상세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반성문을 발표해야 했으며 이번 사건은 교내외 폭력 및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향후 대입 과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훼손된 화단을 최고급 수종으로 복구하고 앞으로 1년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내려지자 리더 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박노인과 그날 공원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던 젊은 엄마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했습니다. 박노인은 그의 사과를 그저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개인적인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직은 젊고 미성숙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늘 푸른 공원은 거짓말처럼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어르신들은 정자에 삼삼오오 모여 예전처럼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고등학생들이 관리소장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 묵묵히 단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낄낄거리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뒤늦게 찾아온 깊은 후회와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아내의 정원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공원을 지나는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린캐슬 아파트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늘 조용하고 평범한 노인인 줄만 알았던 박희철 어르신이 사실은 전화 한 통으로 시교육청을 움직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호랑이 같던 고등학생들을 순한 양으로 만든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숨겨진 영웅이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치던 날 오후, 한때 무리의 리더였던 학생이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아직 꽃망울이 채피지 않은 작은 장미 화분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은 박노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어르신께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분명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회의 쓰레기로 살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직접 산 겁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학생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가 내민 작은 화분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학생의 어깨를 따뜻하게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내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날 이후 공원에서 그 학생들의 모습은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아내의 정원에는 학생이 주고 간 새로운 붉은 장미 한 그루가 다른 장미들과 어우러져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미는 마치 과거의 아픈 상처와 따뜻한 용서, 그리고 한 젊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듯 유난히 붉고 싱그러운 꽃망울을 힘차게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새로 피어난 그 꽃을 보며 먼저 떠난 아내가 저 먼 하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희망이 마침내 늘 푸른 공원에 따스한 햇살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도 혹시 이런 개념 없는 빌런이 있다면, 혹은 오늘 이야기처럼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